아홉 번째 뭐 구강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오늘 하면 아마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8강이 아니고 9강입니다. 제가 이리저리 잘못 쓴 것 같은데 이 뒷부분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후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의 그 뒷부분인데, 보통 뭐 우리가 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제 책을 서술할 때 노자 이전에 노자의 사상이 나오게 된 토대나 뭐 아니면 이전의 어떤 사상가들 이런 거 먼저 다루고 노자 다루고 이렇게 들어가죠. 이 책은 그걸 이렇게 뒤로 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뒤쪽으로 빼놓은 건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노자라는 책은 뭐 노자라는 인물이 이거 책 하나 던져주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 노자의 사상을 그 사람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도 없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뭐 기록이니까 뭐 어느 정도는 연결이 되어 있겠죠. 주나라의 그러니까 문서 보관하는, 요즘 표현대로 하면 그 왕립, 국립 도서관장 정도를 하던 사람입니다. 서적 정리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뭐 기록, 이전의 기록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해박한 그걸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죠?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배운 사람들도 없고요. 직접 배운 사람들도 없고, 또 이 사람이 자기 글을 써놓고 자기의 사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설명한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책 자체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표현이 돼 있고, 문문이니까 압축적으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이 책은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노자가 사라지고 나서 노자의 그 책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니까 이 노자의 생각을 이은 사람들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건 장자 정도일 테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또 이 노자에 대한 주석을 단 사람은 또 법가의 그 최종 집대성자인 한비자입니다. 그리고 한비자가 나오고 한 300년 지나서 왕필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거든요. 왕필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잊혀졌던 노자를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노자라는 책을 읽게 되는 거는 왕필이 해석해 놓은 노자가 계속 그 노자의 그 해석본의 주류로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1900 몇 년도에 그 마왕태나 이런 데서 그 무덤 파가지고 판본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왕필이 해석해 놓은 그 노자를 그 노자의 그 정본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게 뭐 노자가 언제 살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자 시기 비슷한 시기에 살았다면 뭐 기원전 5세기, 6세기 뭐 이 무렵이니까 왕필이 살았던 시기가 언제냐면 기원 후 2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왕필이라는 인물은 어디 갔어? 왕필이라는 인물은 노자라는 사람으로부터 거의 한 600~700년 지나서 그죠? 등장한 사람이고요. 역사의 전면에 노자라는 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저 사람 덕분이거든요. 왕필은 우리 보통 뭐
일찍 죽은 사람들을 굉장히 천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필도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24살에 죽었습니다. 24살? 24살에 죽었고요. 이 왕필이 노자주를 쓴 나이가 언제냐 하면 18살 때입니다. 어머, 와, 18이요? 네. 대박.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천재였던 것 같은데, 근데 살았던 시기가 그 삼국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국시대가 끝나고 위나라가 이제 통일을 전체를 차지하고 난 이후에 활동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살았던 시간이 워낙 짧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학문적 경향을 보면, 언어 학파가 중심이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저 당시 왕필이 살았던 시기의 학문을 보통 현학이라고 합니다. 현학. 금을 현자 써서. 요 책에도 나오지만 현학에서 주요한 그 책으로 등장하는 게 논어, 노자, 주역입니다. 삼현학이라고 해서 왕필은 조조의 그 위나라 시기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위나라가 굉장히 역사가 짧잖아요, 그죠? 몇 년 뒤에 요 왕필이 죽기 1년인가 2년 전에 사마시에게 나라를 빼앗기거든요. 그 조씨들이. 그 뺏기고 나서 1년인가 2년 뒤에 왕필이 죽습니다. 근데 이 왕필을 굉장히 아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조의 사위입니다. 하안이라는 분인데, 이 하안은 논어에 정통했던 인물입니다. 논어에 대한 주석을 쓴 사람이고, 학문적인 그 힘도 굉장히 있었고, 또 왕의 인척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안을 왕필을 이끌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위나라가 사마시에게 넘어갈 때 그 조씨들이 축출당하면서 하안도 죽습니다. 하안이 죽고 그 1, 2년 뒤에 왕필은 병에 걸려서 죽어버리죠. 일찍 죽었습니다. 왕필은 그래서 현학이라고 하는 여기 노자도 그렇고 주역에 대해서도 또 주석을 답니다. 그래서 보면 노자가 이렇게 한참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노자들이 그 왕필의 주석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습니다. 그 시기 좀 지나면 위진현학이라고 해서 그 위진현학, 우리 위진남북조 시기 200년부터 수당 등장하기 전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관직에 나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조금 잘못하면 그냥 이렇게 되니까. 사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관직에 안 나가고 물러나고 숨는다기보다는 관직에 안 나가고 그냥 보통 우리가 여기 이야기하는 현학이라고 하는 노자나 장자나 이런 주역이나 이런 쪽을 자기들끼리 이제 학문적인 그런 토론을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요 왕필 시기에 가면 노자를 읽는 패턴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나중에 좀 읽을 텐데요. 이 시기가 왕필은 모든 걸 도라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 도 이런 개념들을 이렇게 노자 안에서 이렇게 뽑아내서 이 유와 무라고 하는 걸 어떤 의미에서는 유는 현상이 지금 드러나 있는 어떤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 드러난 모습의 위에 있는 또는 그거 이전에 있는 어떤 근원이나 원리 이런 것들을 찾으려는 시도들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찾다 보니까 나오는 게 무가 되고, 거기서 다시 도로 이렇게 돌아가서 도를
마치 뭐 산 꼭대기처럼 되어 있는 돌을 이렇게 제일 꼭대기에 두고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는 형태로 저 노자를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상의 배후에 있는 현상이 있게 해주는 근거 또는 근원으로서 도를 해석을 하고요. 그런 해석이 뭐 그 이후로는 노자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됩니다. 근데 이건 노자가 원래 가졌던 뭐 노자에서 원래는 유무는 무가 먼저고 유가 뒤고 이런 것보다는 그죠,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두 개가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천재라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노자라고 하는 책을 자기의 어떤 그 시대적 요구 또는 이런 거에 따라서 재구성해서 해석한 걸로 볼 수 있는데, 이 책은 안 나옵니다만 왕필이 그렇게 해석한 거에는 저는 불교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진 시기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건 처음 들어온 건 한 뭐 굉장히 빨라요. 그 중국에는 인도 불교보다는 티베트 불교가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게 한 기원전 한 2세기 정도에 일단 불교가 들어옵니다. 티베트 불교가. 근데 이제 중국에서 그 인도의 불경들을 본격적으로 번역하고 뭐 이런 거는 후한 시기가 지나서 이제 번역이 되거든요. 그 불경들이 번역이 될 때 불교 용어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불교의 용어들을 어떤 용어를 가져와서 번역했냐 하면 노자나 장자의 용어를 가져와서 번역을 했습니다. 많이 갖고 와가지고. 그 이제 불경이 그렇게 번역되는 그 속에서 불교적 사유가 중국 사회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뭐 12연기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시초, 처음 이런 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현상과 현상 배후에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상적인 어떤 그 요구를 받는데, 중국에는 원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중국 사유에 보면 현상 너머에 있는 배후 이런 거 생각도 안 합니다. 중국의 뭐 사유의 특징이라고 하면 있는 것에 대한 사유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인도의 사유가 중국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적 사유의 그 폭을 좀 더 넓힌 거죠. 그래서 이 위진 현학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등장한 신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불교의 그 사유틀 이런 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 왕필의 그 노자 해석을 이분은 뭐 환원주의적 시각이다.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집약시켜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환원주의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에서 노자를 해석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보면 선진제자백과의 주요 인물들의 생물 연도를 보면 공자가 한 6세기, 기원전 6세기 정도 활동을 했고요. 공자가 죽고 난 조금 뒤에 활동한 사람이 묵자입니다. 기원전이니까, 그죠? 그리고 묵자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 양주고, 양주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 장자나 맹자. 요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맹자와 장자는 거의 생물 연대가 겹치는데, 저 사람들은 그 자기 책에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양쪽 다.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인데, 맹자의 장자에 대한 이야기 하나 없고요. 장자에도 맹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장자 같은데 노자나 공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뭐 특이한 건데요. 그리고 그 한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맹자가 죽고 난 이후에 활동한 사람이죠. 이렇게 쭉 뭐 이어지는데, 이 책에서는
노자가 언제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걸 안 하죠. 뭐 초기에 뭐 공자 선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죠? 근데 노자 책은 언제 나왔느냐는 명확하게 언급은 안 합니다만, 책을 잔잔히 읽어보면 이분은 여기쯤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자라는 책에 서술된 사상이 등장하는 데는 양주라는 사람의 사상이 굉장히 큰 뭐 역할을 했을 거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건 누구도 자신 있게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실 못 합니다. 노자가 언제 살았는지 뭐 명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전해진 노자나 뭐 이런 책의 내용들로 봤을 때는 요런 개념을 써서 요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사상의 흐름이나 이전에 나왔던 어떤 그 개념이나 이런 거에 비추어 보면 언제쯤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요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노자라고 하는 책에 서술되어 있는 사상이 나오기 이전까지, 그러면 그 이전에 이런 사상의 토대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혹시 없는가 하는 측면에서 찾아보고 있거든요. 찾아보고 있는 구절이 이 책의 273페이지에서 274페이지로 이어지는 고영역 속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언둔자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이 언둔자 그룹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뭐 어디 가다가 내가 여행을 갔는데 가다가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옆 사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와, 저 대단한 사람이네, 이야기하는 거. 그죠? 세상을 꿰뚫어 보고 있는 어떤 이런 뭐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허름한 옷 입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중국 문헌에 특히 논어 같은 데 보면 공자가 만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몇몇 등장합니다. 그래서 공자에게, 야, 니 뭐 하려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짓, 그러니까 뭐 해봤자 소용없는 짓, 이런 짓 하냐, 이런 어떤 충고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바로 대놓고 충고는 안 하고 공자 집 앞을 지나면서, 야, 저 참 답답한 놈이, 이렇게 노래처럼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등진 사람, 뭐 이 정도로 표현이 되는데, 그게 이제 언둔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노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하고 어느 정도 맥이 닿지 않을까 하는 데서 그런 사람 몇 명을 추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둔자에서 뛰어넘어서 이제 양주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 278페이지, 여기는 제가 앞부분은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뭘 먹으면서 들어도 될까요? 예. 배가 고파서 못 찾나 봐요. 우리 나도 먹어야죠. 그 양주라는 인물은 사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뭐 남긴 책도 없고요. 근데 그 중국 철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냐 하면, 맹자는 뭐 누구나 인정하듯이 공자 이후에 유학의 그 정형을 이렇게 딱 잡은 사람이거든요. 그 영향력이 워낙 대단했고, 그 과거 시험 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맹자를 봤으니까, 그죠?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했는데, 맹자 사상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양주.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맹자가 보기에 굉장히 무서운 사람, 저대로 가면 세상이 박살나는 사람,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진 사람인데요. 양주는 지금 표현대로 하면 개인주의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이 양주가, 이건 좀 읽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양주라는 인물.
양주는 지금 우리 사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건 해결책이 아니다. 그 이제 양주가 나오는 맥락만 살짝 말씀을 드리면, 공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최초의 그 체계적인 학파를 형성하고 학문적인 어떤 틀을 형성한 사람이잖아요. 이 공자라는 사람이 목표로 했던 건 뭐냐면, 주공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았던 아주 정교한 사회 운영 체제가 있는데, 그게 몇백 년이 지나면서 그게 막 무너져 버리고 사회가 엉망이 된 그런 시기에 살았는데, 이전에 만들어졌던 주공의 그 사회 체제로 돌아가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그 이제 예라고 하는 사회 규범 체제를 그대로 이제 부활시키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거기에는 뭐 형식도 중요시 여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육아적인 어떤 뭐 조금 형식적인 어떤 측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반대하고 등장하는 사람이 묵자거든요. 묵자 학파들은 야, 뭐 장사 지내는데 무슨 그렇게 재물을 많이 소비를 하고, 뭐 3년 동안 부모 묘 앞에 가갖고 이렇게 울고 있고, 그럼 소는 누가 키우냐고, 또 일은 누가 하냐고, 사회체제 어떻게 돌아갈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재물을 그런데 이렇게 추여를 하는 것하고, 인간의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이렇게 넣어버리면 사회 운영하는데 힘들잖아요. 그거 하려면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고, 그런 거 내다보면 진짜로 그런 거 부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 저 묵자는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백성들, 그런 사람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을 자기 학파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묵자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종의 그 정형이 되는 사람이 우임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혹시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중국에 홍수가 났을 때 그 물길을 바로잡고 치수 작업을 한 사람인데, 맹자기록에 이런 게 있어요. 3년 동안 그거 한다고 지배를 10년 동안 집 앞을 3번 지났는데 집에 못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 다리에 나 있는 털이 물에 그냥 다 이렇게 뽑힐 정도로 애를 쓰면서 치수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맹자 표현에 따르면 머리에서 갈아서 발꿈치까지 자기를 다 희생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던진 사람들이죠. 고 묵자 학파가 공자 이후에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받거든요. 양주는 그런 시기에 등장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저렇게 애를 쓰는데 백성들의 삶이 나아졌느냐?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밥도 못 먹고 찬데 풍찬노숙하고 찌질하게 보이고 뭐 제대로 뭐 그것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남들이 그럼 살림이 나아졌냐? 그럼 니는 그렇게 애를 쓰면서 니는 사는 게 나아졌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세상 바꾸는 건 어떤 생각을 가져야만 세상이 제대로 살만한 세상이 되느냐 하면, 남을 위해서 뭘 해주려고 애쓰지 말고 자기가 자기를 챙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생명 바깥에 있는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자기 생명이 제일 소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간섭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를 챙기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양주입니다. 그러니까 뭐 육아적인 어떤 이념 이런 것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고요. 묵가적인 어떤 희생주의 이런 거하고도 안 맞는 사람입니다. 이 묵가는 어떻게 보면 양쪽의 한 극단들이죠, 그죠? 자기를 다 갈아 넣는 사람, 또는 자기만 이렇게 챙기는 사람이니까 양극단입니다. 그거를 극복하는 사람이 사실 육아적 그거에서 극복하는 사람이 맹자거든요. 요 두 개를 다 두 개의 장점만 취하고 단점을 이렇게 버려서 자기 공자가 이야기한 어떤 육아적 체계를 다시 바로잡는 어떤 의미에서 요 두 개에 대항하는 거죠. 그럼 요 맹자가 살았던 시기에 사람들은 다 맹자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양주와 묵가 학파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많이 몰려다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양주가 하는 이야기 보면 오늘날도 좀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볼까요? 279페이지 그 양주는 도발적 문제 제기를 하는데 여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갈까요 오늘은? 양주는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데 두 가지 주장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병물 중생이고 다른 하나가 발일모일이 천하 불위입니다. 예. 두 번째 주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맹자의 입을 통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양자는 자기만 위하려고 했지 한 오라기에 털을 뽑아서 천하에 이롭게 된다 하더라도 하지 않았다. 예, 요 구절은 이제 맹자가 양주를 비판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굳이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생각하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양주를 공격하기 위한 어떤 그걸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계속 좀 읽어봅시다. 양자는 양주를 가리킵니다. 양주는 공자와 묵자를 이어서 등장한 사상가죠. 맹자는 양주의 사상을 위아라고 요약합니다. 자신을 위한다, 자신을 돌본다는 뜻이죠. 요즘 말로는 개인주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주가 어떻게 위아라고 말했을까요? 발일모일이 천하는 내 몸에 딴 털 한 올을 뽑아서 천하를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이라면 털 한 올 뽑아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양주는 과감하게 불위 안 하겠다고 거절합니다. 예. 양주의 이러한 사고는 사람을 공동체, 가족, 지역, 국가 등의 일원으로 생각하던 관행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족이나 국가의 일원인 것은 맞지만 궁극적으로 나와 가족, 나와 국가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때 내가 가족이나 국가에 양보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국가의 목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나의 욕망과 목표보다 먼저 고려할 근거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양주의 말이 몇 가지 토막들 형태로만 전해져서 더 깊이 다룰 수는 없지만 그의 사상은 개인주의로 나아갈 가능성을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권위나 전통의 가치보다 나의 욕망과 권리를 더 높이 여기기 때문이죠. 예, 거기까지. 그러니까 육아나 뭐 이렇게 전체 또는 뭐 계몽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위협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대항할 수 있는 그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담아서 또는 뭐 정서적 호응 이런 거를 빼면은 양주를 비판할 수 있는 뭐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건 뭐냐 하면 맹자식 비판입니다. 이건 부모 아버지 엄마도 없는 놈이다. 뭐 이 정도 비판입니다. 그 정도로 비판 또는 뭐 임금도 없는 놈이다. 신하의 도리를 전혀 모르는 뭐 그런 사람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맹자의 전언에 따르면 양주는 상당히 이상하면서 위험한 사람입니다. 양주는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내 몸에 난 털은 나의 일부이지만 세상은 나의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있는 털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세상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주는 자신의 주장을 납득시키기 위해 이런 제안을 합니다. 탑자 위에 지도가 놓여 있어요. 여러분이 칼로 내려치기 전에 그 지도를 잡는다면 그 땅을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합시다. 실패하면 신체 일부를 잃겠죠. 만약 손가락을 잃을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면 여러분을 고민을 하다가 제안을 받아들일 겁니다. 손 전체를 잃을 정도의 위험성이라면 어떨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도전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목을 내놓아야 할 정도의 위험성이라면 어떨까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거절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기까지 일단 요거 이제 장자에 나오는 양주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털 하나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놓은 게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기가 가진 가장 작은 것. 거기서부터 뭐 확장 털 하나에서 뭐 손가락 하나, 그리고 팔 하나, 이익이 크면 클수록 그죠? 희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또 털 하나랑 사실은 자기 목을 베는 거랑 똑같은 등급 그 가치를 가진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그 설득의 근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렇게 주장했던 자기 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이분의 입장에서는, 저자의 입장에서는 노자의 생각하고 맥이 닿아 있다는 겁니다. 뭐, 가능한가요? 저는 뭐,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동의하기가 좀, 그러니까, 노자라는 사람이 워낙 특이해서, 노자 이후에 뭐 언둔자들이 노자와 이어진다 뭐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냥 연결을 하는 거지 직접 이어진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증거가 없으니까 이런 거 뭐 다른 어떤 그걸 뭐 들여다대기 좀 힘든데 노자라는 사람은 주나라 왕실의 그 문서를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 주나라라고 하는 그 문서 보관은 요즘 뭐 도서관장 이런 정도의 그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일종의 역사나 그 자기들의 살아왔던 그 흔적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런 게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부족 또는 그 민족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을 사람 머릿속에 기억을 했습니다. 노래로 또는 운율로. 그런 흔적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뭐, 북미의 인디안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베리아 쪽에 살고 있는 민족들, 아직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도의 베다도 그런 전통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뭐 베다는 올려잡으면 기원전 한 2500년, 2000년 이 정도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살아온 발자취를 기억을 통해서 전성하기도 하고요. 베다 같은 경우에는 그 민족이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를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 뭐 동물들 이런 것과 세계의 어떤 운행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터득한 지혜를 담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도 뭐 우리가 뭐 그 갑골문 이런 문자가 이전에 있었다고 하고 문자의 그 기원을 올려다 잡지만은 그 갑골문도 언나라잖아요. 그죠? 뭐 어떤 다른 형태로 기록을 했을 겁니다. 주나라 초기에 주나라 초기나 뭐 이런 때 보면 그 하나라 그 이전의 민족들하고 다른 민족이거든요. 주나라는 그 민족들도 아마 자기들의 그 발자취 같은 것들을 어떤 형태로 보관을 했을 거고요. 그것들을 관장하는 사람이 그 일종의 국가 도서관 관장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주나라의 그
지배 체제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문자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겠죠. 그래서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도서관이 만들어진다라고 책 보관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기억으로 전성되는 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의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중요도가 줄어드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이 기록된 문서들만 지키는 사람들로 자리를 잡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제 한직으로 밀려나는, 한직은 아니죠. 원래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그것이었는데, 이전의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부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기록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는 그렇게 중요도가, 그 사람이 없다고 그래갖고 뭐 기록이 없어지나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 지키는 사람으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 직책에 있던 사람들이 보통은 이전에는 아버지가 했으면 아들이 하고요. 그렇게 가는 거죠. 요즘처럼 공채를 하는 게 아니고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노자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민족이 가졌던 지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전성된 한 그 계층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이런 사람이 무슨 뭐 언둔자 뭐 이런 거하고 연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중국에서 남아있는 사상의 흔적들을 보면 노자와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언둔자들이고 양주고 이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노자를 뭐 그런 것하고 직접 연결시키는 데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만, 뭐 이렇게 남아있는 그 기록들이 결국 제가 하는 이야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건 뭐 기록에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도서관장 내지는 문서관리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 내지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기록되기 이전 또는 기록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부족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그거에 이어지는 사람이고, 그렇게 보면 그 주나라가 엉망이 되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 떠나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민족 내지는 이런 그것들이 지켜왔던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무너지는 것, 그런 것들이 잊혀져 버리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라면 그 세계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기록들 또는 그런 기억들을 전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뭐 떠나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좀 남길래요 하면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5천자 정도는 적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뭐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 양주가 이야기하는 뭐 경물중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장자에 가면 요런 부분들을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자와 장자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찾을 수 있는 그 자료는 사실 이게 맞죠. 장자와 그 노자가 이어지는 어떤 측면들,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제목이 도가잖아요. 이 도가라는 용어가 언제 만들어지느냐 하면 한나라 때 만들어집니다. 보통 이제 세상을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세상을 딱 이렇게 전체를 차지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 이제 전란에 힘들었던 사람들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그 엉망이 되었던 문화적인 어떤 그 흔적들,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체계를 다시 잡아 정리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진시황도 그런 일을 합니다. 특히 진시황 때의 그 재상이었던 여부리라는 사람은 그 진나라가 통일되기 이전부터 세상에 있는 책들을 다 끌어모으고요. 책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다 끌어모읍니다. 끌어모아서 대단한 책을 하나 내죠. 여실친추라는 책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사상들을 다 끌어모아갖고 사상의 백과사전을 만들어 놓은 게 여실친추거든요. 근데 뭐 진나라가 얼마 못 가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전날에 휩싸여가지고 엉망이 돼버리죠. 뭐, 궁전이 불타고, 뭐, 이렇게 해서, 둘이서 뭐, 초환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싸워가지고 엉망이 됐다가 다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한 나라가 이제 천하를 통일하게 되죠. 그죠? 통일하고 나서 한 일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이 문헌들을 정리하는. 그래서 문헌들을 이렇게 쭉 모아놔, 우리 도서관 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헌들을 쭉 이렇게 끌어모았는데 이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목이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유가, 도가, 뭐 음양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비슷한 책들을 이렇게 끌어모읍니다. 한나라 때 도가 또는 도덕가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책들이 뭐 노자, 장자류 뭐 이런 책들이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여기도 제일 앞부분에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자책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은 장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적 도가는 저 장자가 처음이고 끝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자까지 포함하면 장자를 노자의 계승자라고 생각하면 뭐 충분히 그것도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소지도 많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장자는 노자를 나름대로 주석 달아놓은 것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책에 노자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등장합니다. 문구가 등장을 해서 뭐 극단적인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노자라는 책은 원래 없었고 장자에서 뽑아서 새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요즘 곽점에서 이제 죽간이 발견되고 나서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사실은 아닌 걸로. 왜냐하면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노자를 봤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노자는 좀 더 이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장자 안에는 노자의 그 구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면 뭐 직접적으로는 노자에서 장자로 가서 장자라는 사람이 노자를 읽었고, 그죠? 노자에 대해서 뭐 충분한 그걸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좀 볼까요? 여기도 조금만 봅시다. 284페이지. 거기 좀 읽어볼까요? 첫 구절부터. 그러니까 장자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예. 노자나 장자의 하는 284페이지. 노자나 장자의 책을 안 읽어본 사람도 호전몽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장자가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호랑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니는 아주 청명한 꿈이었죠. 잠에서 깨어난 후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나비 꿈을 꾼 건지 나비의 꿈속에 내가 있는 건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꿈이 너무 생생하면 꿈과 현실의 경계가 불확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장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질문합니다. 때에 편안해하고 자연에 순응한다면 슬픔과 즐거움이 끼어들 수 없다네. 이것이 옛날의 현해, 즉 메인대에서 풀려나가기라고 한 것이네. 그러나 스스로 풀 수 없는 경우는 사물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지. 또 사람이 천을 이기지 못하는 건 오래된 사실일세. 예. 이것은 장자 대종사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노자는 5장에서 천지불인, 성인불인이라고 했습니다. 천지와 성인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애지중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자는 세상을 자비라든가 사랑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장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거나 우리를 위해 비를 내려주거나 나를 위해 뭔가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조금 읽어주시죠. 예. 안시란 때가 오면 거기에 맞춰 조율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갓 연애를 시작한 두 사람은 밤 11시가 되어도 헤어지기 싫어요. 시간이 늘어나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죠. 반대로 아주 싫어하는 사람과 마주하고 있어요.
빨리 시간이 흘러서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도 시간의 속도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시간은 1초가 지나야 하고 2초가 지나야 합니다. 한 계절은 그 계절이 끝나야 끝나는 거잖아요. 장자는 자신이 마주한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라지도 말고 늦게 가기를 바라지도 말라는 겁니다. 예, 그게 안시라고 하는 여기 좀 때 편안하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길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또 어느 정도는 맞는 것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안시, 때 편안하다, 때의 흐름, 요 정도의 의미인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용어 중에 현해라는 용어가 있죠. 그러니까 묶인 데에서, 거꾸로 묶인 데에서 풀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286페이지, 장자는 현해를 강조합니다라고 하는 그 구절 조금만 읽어주실까요? 선생님, 조금만. 예. 네, 장자는 현해를 강조합니다. 현해는 거꾸로 생각하는 것에 풀려나는 거예요. 장자는 당시 사람들이 물구나무를 선 채로 살아간다고 봤어요. 도치라고도 하죠. 헬스클럽에 가면 물구나무 서기를 도와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를 이용해도 2, 3분만 지나면 머리에 피가 몰려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두 가지를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주의 경물중생이죠. 예, 요게 이제 양주랑 노자랑 장자랑 입고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경물중생, 물 이런 제일 쉬운 거는 그냥 부기입니다. 부기. 그죠? 돈, 이런 거, 벼슬, 관직, 이런 것들이 물입니다. 물. 동양의 용어 중에 이 물자 앞에 이렇게 외자를 붙입니다. 외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요건 내물이 따로 있느냐 이게 아니고요. 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 바깥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물의 물 개념에는 이런 것도 물입니다만, 관직, 부기, 이런 것도 다 저 물에 해당됩니다. 수명, 이런 것도 다 물에 해당됩니다. 그런 거에 집착하는 거. 그러면 내는 뭐냐면, 그냥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거나 생명, 여기 경물중생 할 때 생입니다. 내생 또는 내심, 외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외물이라는 용어가 장자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데요. 장자가 외물에 대해서 가지는 입장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외물 불가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필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외물이라고 부기, 바깥에 있는 이런 것들은 내가 그렇게 된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장자를 가끔씩 읽다 보면 서양의 스토아 철학하고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많습니다. 여기 갖다 주신 책이 스토아 수업이라는 책 있죠. 스토아 철학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고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거는 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라는 이야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거의 장자의 사유와 스토아 철학의 사유는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바꾸어 말하면 네가 할 수 있는 것에 신경을 써라. 그렇죠? 네가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네 바깥에 있는 이게 네 뜻대로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꼭 돼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바꾸어 말하면 네가 할 수 있는 그것에 집중하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과 이제 장자의 그런 생각들이 좀 노자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앞에 양주가 이야기하는 경물 중생과 같은 그걸 현상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것. 현해라는 표현은 여기는 지금 거꾸로 생각하는 것에서 풀려나는 것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매달려 있는 것, 끈에 묶여갖고 진짜 매달려 있는 것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현이라고 하는 게 매달려 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줄에 꽁꽁 묶여서 있는 것을 장자가 보기에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의 묶고 있는 게 뭐냐면 물입니다. 외물. 재산 또는 뭐 다른 사람의 관심 이런 것도 다 외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이 내가 뭐 말하는 그대로 반응해 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처받지 말라. 또는 그런 부분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억압하지 말라. 뭐 양쪽 측면이 다 있죠. 자기가 상처받지 않는 것도 한 측면이고요. 그 사람에게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느냐고 하고 그것도 폭력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 예. 혹시 끝에 문장 차, 부, 물, 불승, 천, 궁이 예. 무슨 의미인가요? 어디 있을까요? 원문 그 284페이지에 불승, 천지, 여기서 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맥락에서 이야기하면 외물이죠. 심이죠. 자기가 타고난 본성. 네. 그거죠. 물이 외물이고 그렇죠. 여기 지금 사물이 천을 이기지 못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어떻게 받아들여 이게 지금 사실 번역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죠. 그죠? 여기 만약에 맥락을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사물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이 양반이 번역한 대로 가면 사물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근데 사물이라고 하는 건 천을 이길 수 없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안 좋은 현상이 오래되었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어떤 맥락에서 저도 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어떤 생각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거죠. 저도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맥락을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저는 그냥 이게 사람이 천을 이기지 못하는 건 오래된 사실이라는 게 원래 노자에 따르면 물처럼 살아야 되고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인간이 물질이나 이런 거를 자꾸 바라니까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를 어기게 되는 거는 사람의 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천을 이기지 못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연 이렇게 물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상해 상태로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걸 이게 못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보니까 이 맥락 자체가 비판하는 거거든요. 물이 천을 이기지 못하는 게 오래됐어. 천이 물을 이겨야 제대로 되는 건데 물이 천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굉장히 오래됐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리를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천을 순리로 본다면 따르지 않은 지가 오래됐다 이런 의미도 그렇게 되나요? 물이 천을 이기지 못한다. 원래는 물이 천을 이겨야 된다.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물이 그 외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자에서는 외물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외물이라고 하신 아까 말씀하신 부기, 음. 운세 예. 뭐 이런 것들이 천 예. 원래 본성 예. 그거를 이기지 못한다. 그건 오래됐다. 그럼 오래됐다는 게 어떤 맥락입니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저도 지금 헷갈리거든요. 오래돼서 문제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네. 신상한 그런 현상들이 오래 지속됐다 이런 의미. 오해제라. 근데 제 생각은 오래된 그런 맥락으로 사실은 읽힙니까? 오래된 사실은 제 생각은 그냥 예부터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거는 천을 저는 그냥 하늘의 뜻 그대로 내가 어찌 인간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인데 그것도 이제 하늘의 뜻으로 이렇게 얽혀 있다 이런 말처럼 좀 들리는데요. 그러면 그런 상태가 오래된 거는 그러니까 그게 옛부터 그렇게 돼 와 있는 그럼, 상태인데 내가 이제 이런 게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물에 내가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미 천이 오래 전부터 관여가 돼 있어서 그냥 그거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냐 이런 거. 저도 헷갈리긴 네. 한데 한번 근데 이 천은 찬찬히 볼까요? 한비자 이야기를 좀 합니다. 한비자는 어떻게 보면 왕필보다 먼저 이제 이 노자에 대한 풀이를 합니다. 한비자 책에 보면 노자와 관련된 챕터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로라고 해서 노자를 풀이하다. 유로라고 해서 노자를 설명하다라는 챕터가 2개 있는데 해로와 유로는 노자 전체를 한 게 아니고요. 몇 구절만 뽑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주석을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비자는 법가잖아요. 기본적으로 법가니까 이 법가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 대한 통치가 아니고 법에 대한 통치를 기본적인 이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 그렇죠? 요즘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이라고 하는 게 별로 특별한 그건 아니지만은 이전 전통 시대에는 특히 이제 고대로 올라가면 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법이 만들어졌던 근원 자체가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를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법입니다. 법은 초기에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귀족들, 그러니까 대부 이상의 인물들에게는 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부 이상의 인물들에게 적용되는 건 예고요. 그 아래에 이제 사부터 해갖고 민들, 요런 계층에게만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법가 시기가 오면 왕이나 왕의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법의 규정을 어길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확고하게 그걸 합니다. 그래서 법가의 기록들에 있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 많습니다. 왕의 아들이 법을 어겼을 때 목을 날려버리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왕은 못 건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사람에 대한 통치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걸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지 사회가 돌아가는 어떤 기준들은 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겁니다.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전통시대의 다른 어떤 정치 사상들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어떤 부분들이 적용이 될 텐데요. 이 한비자는 노자를 어떤 형태로 법가의 사상 속에 도입을 하느냐 하면, 일종의 왕의 통치술과 관련되어서 이 노자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된다라는 사안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군주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딱 앉아서 야, 세금을 10% 정도 올려야겠는데 혹시 방법 없나? 이렇게 운을 뗍니다. 그러고 나서 야, 너희들 생각 좀 해봐. 방법 한번 찾아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막 서로 간에 막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듣고 있다가 저 녀석이 하는 이야기가 좀 일리가, 저렇게 하면 반발도 적고 저렇게 하면 효과도 있겠네 싶으면 그 사람을 탁 발탁해가지고 뭐 어쨌든 이렇게 그 사람한테 그 정책을 시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잘 되면 상을 내려주면 되고요.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처벌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서 군주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법이라는 체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상과 벌을 아래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적용을 할 때 그 적용하는 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뭐 진행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책임이 없습니다. 그죠? 이야기하게 하고 그 사람은 어떤 정책들이나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 당시의 어떤 그 전통사회 내에서는 유세라고 하는 형태로 자기의 학설이나 자기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실현이 될 수 있을지를 이렇게 어필하는 게 그 사람이 발탁될 수 있는, 뭐 그 당시에는 뭐 과거 시험 이런 것도 없고요. 관리를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전국 시기까지만 해도 그냥 의견 개진 잘하고 왕을 설득시키면 등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 이상은 관료를 발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난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얘를 데리고 가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얘가 이런 어떤 정책을 있습니다. 이런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걸 이야기하게 하고요. 그게 오케이 되면 그냥 적당한 자리에 앉힙니다. 그런 어떤 전통에서 보면 이 노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종의 뭐 드러나지 않음, 그죠? 물러섬, 물이 더 강함, 그러니까 약한 것이 더 뭐 같이 그 위에 있음, 이런 것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자체가 드러내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읽힐 수 있는 여지가 노자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자는 통치술과 관련되어서 법가와 결합되면서 그 한나라 초기에 굉장한 그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 초기에는 황노학파라는 그 학파가 형성될 정도로 황제와 노자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황노학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보통 사마천사기에 나오는 도덕가라고 하는, 도가라고 하는 그 학파는, 사마천은 황노학의 신봉자입니다. 도가가 아니고 도덕가, 그러니까 그 법가와 결부되어 있는 노자의 해석 지침, 한비자와 연결되죠. 한비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우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한비자는 말을 잘 못했어요. 말을 잘 못하는 게 아니고 말을 더듬는 사람, 말더듬이. 눈명 엄청 사나운데요? 예, 말더듬입니다. 이제 이 사람,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법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를 이 조상에 투여를 한 거죠. 그렇죠? 이 눈빛이 사납다는 게 법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한비자는 로망이 사라졌어. 친구 이사라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라기보다는 같은 스승한테 배운, 그러니까 동기입니다. 동기가 이제 먼저 발탁되어서 관직에 가 있었죠.
한비자가 뛰어나다는 걸 알고 한비자를 추천할 그런 낌새가 보이자 모함을 해서 옥에 가둬서 죽여버립니다. 죽여요? 네. 한나라 출신이니까 진시황 시기에 뭐 그죠? 이사면 언제죠? 한나라 때 진인가? 맞아. 진나라 때. 그래서 그 한비자의 책을 그 나중에 이제 왕이 구해서 보거든요. 죽고 나서.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이 사람을 빨리 데려와서 등용 못 시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사람인데요. 뭐 뛰어나니까 질투를 받았겠죠. 그렇게 해서 죽었던 사람인데 그 생각의 폭도 굉장히 넓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법가 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칼날 같은 그런 그건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모아놓고 또 이제 국가 운영에서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뽑아놓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나 통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집약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제왕의 통치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거의 군주론에 맞먹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비자. 선생님 아까 말더듬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좀 왜요? 아니요. 그게 이렇게 말은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더듬이다라는 기록이 있으니까 우리 보통 보면 이렇게 말을 할 때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정말 굉장히 잘 썼는데 말하는 거는 좀 이렇게 약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정확하게는, 네. 그 한비자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될 289페이지. 한비자는 노자의 사상에 대해서 하는 그 부분만 좀 봅시다. 289페이지. 한비자는 노자의 사상에 대해 사람을 다스리는 리더십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자 67장에 나오는 불감위 천하선에 대한 한비자의 주석입니다. 사물의 형태가 있으면 다루기 쉽고 쪼개기 쉽다. 왜 그런가? 형태가 있으면 길고 짧음이 있고 길고 짧음이 있으면 작고 큼이 있다. 서둘러 앞장서지 않으면 어떤 일이나 반드시 풀리게 되고 어떤 공도 반드시 이루게 되며 의노는 반드시 한 세상을 압도함으로 대관이 되기 싫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한비자는 사물이 꼴을 갖추고 있으면 쉽게 재단할 수 있고 쉽게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형태가 있다는 건 곧 크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큰 것과 작은 것, 긴 것과 짧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커튼을 쳐놓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목소리만으로 알아맞혀야 한다면 어떻겠어요? 쉽지 않죠. 커튼 하나가 있고 없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형태가 있으면 드러나잖아요. 그럼 파악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제시해 버리면 그게 형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감추어 둬야 된다는 거예요. 군주 입장에, 철저히 군주 입장에서 그런 형태로. 노자의 불감이 천하선. 거기도 좀 볼까요? 네. 노자의 불감이 천하선, 즉 천하에 대해 앞서려고 하지 말라는 말을 한비자는 유형의 통제라는 측면으로 해석한 겁니다. 예, 요거도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천하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죠?
어떤 일을 할 때 세상 어떤 사람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는 먼저 자기가 자기 의견의 형태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이거 그죠? 앞서려고 하지 않으면 즉 사무불사, 공무불공 할 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뭐 안 되는 일이 없고 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다. 군주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자기가 안 드러내면 자기들끼리 다 의견 내고 하려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의 성과입니다. 성과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 한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예컨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회의를 주재하는 군주나 리더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해요. 일이 성공하면 리더의 공이 되지만 실패하면 리더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비자는 노자가 말한 무위를 다음처럼 독해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나서서 결정하지 말고 주위 참모들에게 서로 의논하라고 합니다. 참모들이 갑론을박을 벌이다가 한쪽으로 방향이 모아지면 그 주장을 펼친 사람에게 책임지고 실행하도록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성공하면 그 공을 리더가 갖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 리더니까요. 만약 실패하면 그 정책을 주장할 사람이 책임을 져요. 시쳇말로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예. 요런 식으로 그 노자의 무위를 그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죠? 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뭐 같은 그 무위지만 노자가 생각하는 무위랑 많이 다르죠. 그런 형태로. 삼국지에서 많이 나오는 그 계략이나 뭐 이런 뭐 통솔 뭐 이런 그거 같으면 조조도 굉장히 많이 이런 그걸 썼고요. 손자병법도 사실 그렇죠. 손자병법도 노자의 어떤 생각들에서 이런 측면들을 가져오는 그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왕필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지금 도라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을 도에 우선하는 것. 그러니까 현상의 배후에 있는 무, 그죠? 무보다 앞에 있는 도, 그걸 통해서 노자를 해석하는 체계가 왕필의 노자 해석입니다. 그렇게 보면 뭐 왕필은 무가 중요하다, 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유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런 현학기,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현학기라고 하는 학파들은 유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도가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근원을 찾아가는데 그 근원의 영역에서 머물게 되면 도가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이어져서 현실로 다시 돌아오면 유가죠. 우리 보통 그 유가의 뭐 관료들 같은 경우에 관료들이 성공하고 있다가 실패해서 뭐 귀양 가거나 이러면 다 도가가 됩니다. 그거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죠.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등산가서 산에 가보면 그 산새와 바람과 식물과 하늘과 이런 걸 보면서 그 흐름들에 대해서 또는 그것이 주는 분위기 같은 데에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잠시 도가로 돌아간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도가라고 하는 게 전혀 현실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걸로 보면 그거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그 중림칠연이라고 해서 후기의 이 위진현학의 측면에 가면 이제 무의 측면으로 사람들이 다 가버리거든요. 현실에 대해서 그냥 현실에 발 담그기만 하면 목이 날아가고 이러니까 그냥 거기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별로 없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학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 굉장히 비판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왕필 부분은 특별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그 모든 초점을 도로 맞추어서 그걸 풀이하고 있는 것 정도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은 그 300페이지 부분입니다. 노자라고 하는 책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거기 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로 예, 하나로 규정되지 않는 노자. 그렇다면 왕필의 환원주의는 노자 40장의 천하만물 생분유, 예, 유생, 어무, 예, 유생 어무를 충실하게 해석한 것일까요? 예, 언뜻 보면 왕필의 해석도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8강에서 노자 1장에 도가도 비상도를 설명할 때 도는 구체적인 것 하나만 관련을 맺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과 관련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무는 어떤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한정되지 않은 것을 가리킵니다. 예, 무는 특정한 것, 즉 유에 대비되는 특징을 가진 어떤 것입니다. 예, 특정한 것으로 한정할 수 없는 것, 확정되지 않는 것, 정해지지 않는 것, 한정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단지 한정되지 않는 것에만 초점이 있지 않고 한정되지 않음으로 모든 것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어쩌면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죠? 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유무를 이렇게 수직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거는 유라는 것과 관계의 그 선상에 있는 거죠. 유가 있어야 무가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왕필은 노자의 최초로 제대로 주석을 달았을 뿐만 아니라 위진 시대의 사상계에서 노자를 부활시킨 인물입니다. 예, 그런데 그의 해석이 노자의 원의를 드러낸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해석이라면 우리는 왕필의 작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문제는 노자의 사상은 왕필의 사상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돌아가면서 조금씩 읽을까요? 예. 중국에서 노자의 이본이 다양하게 발굴된 사정을 이 강에서 설명했죠. 그 이본들을 비교해 보니 이 판본에는 있는 내용이 저 판본에는 없고 저 판본에는 있는 내용이 이 판본에는 없기도 해요. 그러니 왕필이 읽었던 노자도 그런 이본들 중 하나일 겁니다. 노자의 이본들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왕필이 노자의 사상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게 통설이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반드시 왕필식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지 회의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노자에 대한 다른 해석들도 많습니다. 다음 구절까지 좀 읽어주십시오. 노자가 강조했던 것이 무입니다. 무는 어느 것 하나로 규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쁜 짓을 해요. 맛있는 걸 사주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죠. 이미 밉다는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할 수도 있다는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노자는 그렇게 한 가지로 규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 네. 구수님 그 뒤에 네. 좀 읽어주실까요? 또한 노자는 사람에 대해 한정하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 특정한 목적에 가두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에게서 새로운 재주를 발견할 때가 있지 않나요?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러 갔다가 이전까지는 몰랐던 가수의 소질이 발휘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노래를 안 불렀다면 자신에게 그런 소질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가둬두지 말라는 거예요. 왕필의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왕필의 해석이 노자와 충돌하는 지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왕필의 시선으로 해석할 만한 구절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왕필의 해석을 한쪽으로만 볼 게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를 네네네. 노자를 읽는 그러니까 입장을 좀 이렇게 넓히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마지막 부분 좀 읽어줄래요?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즐겨 쓰는 은유로 빙산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바다 위의 빙산은 전체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아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드러나는 의식보다 드러나지 않는 무의식이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죠. 노자가 말하려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무는 보이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여 확정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무는 특정한 것에 대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렇게 본다면 왕필이 형이사적 일자로 노자를 해석했지만 그것은 노자의 원래 뜻이라기보다는 왕필 자신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왕필은 노자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한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노자라는 책은 하나입니다만 그 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관점에 따라 해석했습니다. 한미자와 왕필도 각각 자기 시대에 등장했던 의제를 중심으로 노자를 해석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노자라는 책은 안에 워낙 많은 뭐 어떻게 보면 세계를 전체를 그 오천자라고 하는 그걸로 설명을 해놓은 거니까 그죠? 그리고 굉장히 짧게 축약되어 있고 그래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가지고 뭐 거기는 제 생각에는 그 노자라는 책은 무선주의다라고 하는 그게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노자라는 책은 노자의 제작이 아니다. 그 이전 중국 그러니까 주나라의 그 왕실이라고 하는 좀 더 그 길게 보면 그 이전 하언주라고 하는 그 문화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들을 녹여서 전승되어 내려온 내용이다 라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는 그것도 추측일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베다 중 리그베다라고 하는 최초의 베다. 그게 거기는 역사를 기록한 것보다 사상을 기록한 기록입니다. 리그베다는 그것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자가.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문화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시선들을 담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전국시기, 춘추시기, 전국시기 이렇게 그 시기의 역사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생산력 이런 게 일어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잊혀져 가는 또는 무시되는 또는 중요도가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면서 기록으로만 남은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뭐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것도 없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비서 뭐 이런 식으로 왕실의 비밀로 전성되는 기록이었을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뭐 양주 또는 은둔자에서부터 노자의 생각이 나왔다는 생각보다 그게 더 가깝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책을 선정하신 이유도 이 주체도
막 히틀러도 갖다 쓰고 그다음 불교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그 사상 안에 사용이 많이 되고 가져다 쓰는 게 많은데 그것도 그런 의미에서 니체를 아, 니체. 예. 네. 뭐, 니체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니체는 공동체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자신밖에 생각 안 합니다. 사람, 혼자. 모든 게 그거에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니체가 언제 죽느냐면 1900년에 죽거든요. 20세기가 막 들어서면서 죽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현대 사상은 많은 측면에서 니체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 이후의 그 사상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 니체의 위치 자체가 아주 묘한 위치인데, 서양 근대에 있어서 그 중요한 흐름은 이성주의입니다.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이성 중심주의 그런 것들인데, 니체는 그거의 반대에 서 있거든요. 니체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기반한 어떤 사상을 펼치고 있고요. 그 감성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생각들은 또 니체만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전 쭉 올라가면 디오니소스, 그리스에서부터 이제 전통이 끌어오기도 하고요. 근대로 오면 쇼펜하우어. 사실 니체가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꼭 그걸 따라가는 건 아닌데,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그 사람 표현은 의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이성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잘 모르는 측면이 있는데, 인도 사상과 불교에 굉장히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 기본적인 주장이 뭡니까? 불교가 이야기하는 세상은 고다라고 하는, 고통이다. 고다라고,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의 핵심적인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게 쇼펜하우어거든요. 맥락 안에 이어져 있고요. 감성을 중시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쇼펜하우어, 니체, 프로이트, 이 세 사람이 현대의 사조의 뿌리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니체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어가지고, 한번 제가 갖고 있는, 읽어봤던 그것에서 느낀 느낌이나 이런 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쇼펜하우어는 니힐리즘에서 이제 허무주의가 더 많고, 사실은 불교를 이어받았어도, 예. 그거보다는 불교에 되게 많은 게 있는데, 거기에 좀 정착했다면, 니체는 제가 맨 처음에 관심 갖게 된 거는, 그 사람이 말을 막 채찍으로 막 때리는 걸 보고 말리다가 미쳐가지고, 그 이후에 더 유명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되게 감성에 정말 끝을 달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히틀러가 사용할 수 있고 막 이런 여지가 여러 가지. 그건 니체를 차용하는 사람은 거구도 있고요, 극자도 있고요, 다. 다 되니까 네. 누구나 끌어다 쓰면은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막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사실은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전체주의와 우리가 자본주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렇게 전혀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똑같은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맥락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니체 출발은 허무입니다. 니체 사상의 출발은 허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건 근대적 상황에서의 인간인 거죠. 그죠? 근대적 상황에서의 인간이 서 있는 위치.
그게 허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뭐 쇼펜하우하고 조금 다른 그러니까 니체는 적극적으로 허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허무라고 하는 상황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